그리고 저는 좀 특이했던 게 18세부터 29세 부분에서가 무응답 의불이 엄청 높게 나왔어요. 20대가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한 10% 정도 높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아주 높거든요. 네, 맞아요. 다른 세대들 입장에서는 정권은 왔다 갔다였지만 20대가 처음 맞이한 20대 초반 특히 이 정권은 따지고 보면 여권이었던 민주당이 약간 일종의 기득권처럼 해석되기 때문에 또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그렇죠. 생각도 안녕하세요. 제주의 소리 여론조사 다시 읽기 사회를 맡은 장하나 전 국회의원입니다. 제주의 소리가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그리고 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제주 현안, 제주 제2공항, 원희룡 도정 7년 평가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도민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그 다시 읽기를 통해서 도민들이 제주 현안이나 다음 대선 어떻게 보고 계신지 도민들의 마음을 톱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대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그래서 제 옆에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실 강보배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동도 하고 있고요. 전국 청년정책 네트워크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보배라고 합니다. 오늘 재미있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정말 오랜만에 보기도 했고 이렇게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면서 의외로 열띤 토론이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 세대도 달리하고 성별도 달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또 해보니까 저는 되게 좀 열정 같은 게 다시 느껴지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일단 이제 간략히 요약하고 우리가 주목할 부분 짚어보고 그 다음에는 대선하면 사실 시대 정신을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정책조정위원, 청년 또 운동을 하고 계신 활동가님 이야기를 저희가 좀 귀 기울여 들어보고 싶습니다. 같은 우리 여론조사 결과 아까 같이 돌아보면서 눈에 띄는 부분들 많이 얘기했는데요. 일단 제가 첫 번째 좀 눈에 띄게 본 것은 대통령 직무수행평가란 이제 사실 전국적인 분위기하고 제주 분위기하고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게 요즘 정권 교체 그리고 이제 대통령 직무평가라고 하는 것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대적으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양호한 분위기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긍정에 대한 평가들이 생각보다 많이 유지되고 있다. 다만 불만들이 계속 올라온 것들은 확실히 확인이 된다. 이런 생각들은 좀 들더라고요. 그런 원인, 제주도가 그래도 국정수행평가에 조금은 후한 점수 준 이유를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일단 제주라고 하는 곳이 가지는 역사적 맥락 그리고 지금 어떤 정권 상황 속에서도 다양하게 둘러쌌던 어떤 이슈나 내용들의 제2공항이라든지 다양한 이슈들 속에서도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정하게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제주 4.3 영향도 있을 것이다. 예. 저는 사실 얼마 전까지도 이제 제가 제주도에 다시 고향으로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방금까지도 서울에 이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서울 수도권은 부동산 정말 폭등, 뭐 2배로 올라도 놀라지 않을 정도로 이런 세입자들이 겪는 고충하고 그에 대한 정부 비토가 정말 높아요. 제주도는 그런 어떤 부동산 문제, 민생 문제 이번 문정부에서 크게 느끼는 어떤 고통은 없었는지. 저는 이런 부분도 약간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긴 한데 따지고 보면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차원 내에서 제주도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그렇죠.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빨리 풀자, 뭘 어떻게 하자 이게 약간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들이 좀 있었던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이 오는 것들 어떻게 해볼 것이냐 그리고 좀 더 약간 쪼여서 빨리 해결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약간 신호들도 분명하게 있었던 거 아닌가. 제주도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약간 경제적인 차원에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도 이미 한동안 너무나도 땅값이 오르던 제주도니까 이제 부동산 쪼이기에 대한 약간 기대, 어떤 긍정 이게 오른다 치더라도 다른 수도권에 비해 가지고 좀 더 양호한 상황들이었어서 제주도 부동산 문제는 그러니까 문 정부에 국한한 게 아니라 예. 이전 정권부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뭐 정부를 심판하겠다 이런 어떤 상대적으로 덜한 것 목소리가 덜하다.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당 지지도 이것도 그러니까 그 제주소리 기사 제목부터가 이제 제주 1위를 하면 청와대 입성하는 대선 공식이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계속 있어 왔는데 이번에 이재명 뭐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거의 2배수 가까운 이런 지지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전국 상황하고는 또 이 정도 차이는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당 지지도와 이제 대선 후보 지지도 보다 보면 또 제주도민들의 마음 한번 읽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눈여겨봤던 건 역시 연령별 지지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30대, 40대의 어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아주 높다. 그런데 20대가 물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한 10% 정도 높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지지도가 아주 높거든요. 예, 맞아요. 사실 이 현상은 제주도만의 현상은 아니죠. 그렇죠. 요즘 뭐 제가 30대이긴 하지만 30대 벌써요? 초반입니다. 저도 나이가 좀 차가지고 저희 처음 만났을 때는 엄청 내 IT야. 예. 그랬는데 약간 20대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해보자고 하면 약간 보수적인 성향들을 띠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긴 하는데요. 뭐 최근 이제 이대남 또는 이제 어떤 경쟁, 공정주의, 공정이라고 하는 담론 속에서 나오는 약간 능력주의 그렇죠. 이런 이야기들을 나타내면서 정권에 대한 약간 문제 제기 그리고 뭐 586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에 대한 성향들이 좀 크게 나타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큰 게 아닌가. 이게 다른 세대들 입장에서는 정권은 왔다 갔다였지만 20대가 처음 맞이한 20대 초반 특히 이 정권은 따지고 보면 여권이었던 민주당이 약간 일종의 기득권처럼 해석되기 때문에 또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20대 현재 바라보는 뭐 문재인 정부, 뭐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어쨌든 정권을 갖고 있었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거기에 대한 심판 논리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뭐 저도 제주만의 현상으로 보기는 보이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또 놀랍게 보았던 거 정말 제주만의 현상이 여기 있어요. 50대 정당 지지율에서 정의당 지지율이 무려 9.1%. 그러게요. 저도 역시 여기가 그래도 다양성, 뭐 다양성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다당, 진보 그리고 양당 외에도 약간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왔던 지역이 아닙니까? 뭐 당장 지난 지방선거 때도서도 녹색당이 되게 선전한 지역이기도 해가지고 어떤 시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50대한테 집중돼 있었던 거구나라는 생각은 이제 조금 저도 처음 드는. 봤어요. 지금 네. 다른 세대 이제 정의당 지지율은 뭐 2%대, 지금 30대는 그래도 5.3%까지 나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50대 9.1%는 정말 높다. 네. 그리고 정의당 관계자 여러분들도 주목하셔야 될 제주의 소리 여론조사 결과 같고요.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 저희가 아까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차이에 대해서도 주목을 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이게 전반적으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긴 하지만요. 제주시랑 서귀포를 좀 더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오는데 지역적으로 쳤을 때 서귀포랑 제주시가 좀 더 차이를 보였어요. 서귀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가 조금 떨어졌고요. 반대로 국힘에 대한 지지가 한 4~5% 정도 차이로 올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격차들은 여전히 크지만 한 10% 가까이 차이가 나긴 하거든요. 10에서 11% 정도 차이가 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귀포가 좀 높게 국힘
보수에 대한 지지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현상은? 글쎄요, 진짜 여론조사가 뭐 오차 범위를 생각하면 7% 차이는 사실 눈에 상당히 띄는 건데 같은 제주도라는 지역 안에서 제주시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22.4%인데 서귀포시로 넘어가면 29% 거의 7% 포인트 차이다라고 했을 때 일단 제주 제2공항 현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제2공항 뭐 심지어 정석 비행장 대안론도 나오고 있고 제주도민들을 많이 피로도 하고 있고 특히 근데 서귀포시가 계속 제2공항 부지로 거론이 되고 논란이 되면서 그런 것들도 어떤 정당 지지율 차이를 당연히 만들어준 데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저도 공감이 드는 얘기고요. 다만 이게 뭐 일정하게 그게 보수표로 갔을 게 제2공항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런 문제라고 일반 바라보기보다는 이게 말 그대로 산남이 소외되고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더 모인 것도 아닌가. 특히 민주당이 오래 집권했다라고 하는 국회의원만 본다고 하면 4번, 5번 네. 정도가 민주당이 계속했는데 왜 이런 민주당에서도 서귀포는 영향을 못 받냐 이런 약간 불만들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사실 제주 제2공항 문제에 개인적인 관심도도 높고 어떤 제 활동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문재인 정부는 제주 제2공항 추진하는 정부거든. 아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지금 특별하게 어떤 정당이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고 찬성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여론은 그냥 어떤 도민 여론도 좀 묵인하고 밀어붙여라는 이런 압박일런지 사실 당 지지율이 굳이 이렇게 차이 날 문제인가 싶을 정도예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제주 제2공항 지금까지 어쨌든 계속 이 갈등 상황을 만들어낸 정권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저희가 사실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차기 어떤 정치 지도자 선호도라고 했지만 예. 대선 네. 후보 선호도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예. 놀라워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29.5%고 바로 2위 윤석열 후보가 14.8%니까 거의 2배수로 이 정도면 압도적인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유보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선호 인물이 없다 모르겠다라고 답변한 분들도 거의 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대선 이 국면을 계속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현재 이렇게 2배수 차이가 나는 건 정말 놀랍습니다. 아까 제가 뭐 땅값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서울 수도권도 이 정도 차이는 좀 아니거든요. 이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색하네요. 아니 왜냐하면 이것만 봐서는 어쨌든 그쵸. 2021년 8월에 제주도민은 이재명 후보를 많이 선호하고 있다. 예. 그렇잖아요. 다른 지역보다 훨씬. 그렇죠. 다른 지역에서도 뭐 이재명 후보가 높게 나오기는 하긴 하죠. 하는데 네. 유달리 특히 이제 이미 윤석열 후보가 야권의 대표격으로 불리고 1순위로 달리고 있는데도 2배 차이 난다는 건 진짜 큰 약간 판세를 뒤집는 약간 네. 어떤 캐스팅 보드 정도 수준으로 제주가 역할할 수 있을 정도의 지지율을 그러게요. 보인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앞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일정한 평가도 있긴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약간 문재인 정권에서 해왔던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이재명은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 있다. 그렇습니까? 약간 이런 일종의 정권 교체?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다고 여기는 사람도 이재명 정도면 교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분야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긴 해요. 정권 교체다 이재명 네. 후보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게 이제 뭐 정권 심판론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정권 교체의 어떤 의미를 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실제로. 그리고 이 지지율이 한번 전국 지지율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조금 비교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저 오늘자 나왔던 걸로 본다고 하면요, 이재명 후보가 26,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19, 이낙연 후보가 10%,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10%고요. 나머지 후보는 한 1, 2%대. 안철수 후보가 3% 정도로 좀 우리가 더 높게 관심 갖고 나오는. 있는 원희룡 후보는 지지율이 어떻습니까? 전국 단위요? 네네네. 예, 여기 전국. 지금 그 제주 지역에서는 원희룡 후보 지지율은 5%로 제주소리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아까 오늘자 말씀하신 그 원희룡 네. 후보 전국 지지율은 어떻습니까? 1%가 나왔어요. 1%. 예. 5분의 1이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제주도. 왜냐하면 또 제주 도민분들은 예. 그 전 그 그쵸, 그쵸. 예 지지율 관심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일단 제주의 소리 지지에서도 5%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제주도에서 그렇게 좀 잘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인 지지까지는 못 표현하고 있는 상황 수준이다라고 평하는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도정 평가할 때 좀 더 잘 맞아요. 이야기해 주시면 그때 좋을 것 같네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좀 놀랐던 거는 뭐 이낙연 후보 경우에는 오늘자 전국에서도 10%, 제주의 소리 11%, 대동소이한데 홍준표 후보가 또 그렇죠. 네, 제주에서 2%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국 무려 10%네요. 그러게요. 이게 저도 뭐 시차도 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변동폭 있기 힘든데 5배 차이.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는 제주에서 5배의 지지를 더 받는다 한다면 홍준표 후보는 전국 지지율보다 제주도에서 5배 적게. 그러게요. 되게 특이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도 그렇긴 하지만 전국적으로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약간 빠짐, 지지율 그런 빠짐 것 때문에. 현상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최재형 후보가 나왔을 때 여기가 좀 있나 했는데 최재형 후보도 또 없었죠. 이제 여러 가지 실언들이 터지면서 아무래도 기성이긴 하지만 약간 정치적인 연륜이 약간 인정된 홍준표한테 몰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제주는 그렇게까지 이미 보수 후보에 대한 또 여기 제주 자체 내에서도 보수가 지금 힘이 많이 빠진 상황이다 보니까 특정한 후보한테 몰리기보다는 그냥 이 보합세 그리고 아니면 대체제를 못 찾는 상황들이 나타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좀 특이했던 게 18세부터 29세 부분에서가 무응답 부입률이 엄청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 대충 합치면 60% 가까이가 없다 또는 모르겠다. 그럼 전체의 2배 정도네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 모르거나 없다는 게 30%였는데 20대만 봤을 땐 60%라고요. 한 55%, 50 몇 퍼센트 이 정도 수준으로 있는 건데 거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20대에서 28세부터 29세는 답을 보합하고 있는 상황도 되게 특이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다른 연령대가 보수화됐다고 20대가 이야기되기도 하지만 60대와는 다른 것은 무응답 비중이 엄청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뭐 20대가 보수화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정치 무관심, 또는 혐오일 수도 있다고 그렇죠. 생각이 불신, 들어요. 혐오 이렇게 불신. 진화를 보통 하거든요. 예. 무관심에서 출발해서 상당히 걱정되는 맞습니다.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 시민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입장에서는 무관심 정말 무섭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 의견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치는 없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걸 외면하고 있을 때 뭐 정치가 후퇴하면 결국 그게 우리 삶의 질로 바로 직격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특정 세대가 이렇게 정치 무관심이 심화되고 그러니까 거의 그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어떤 생각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능력주의 잠시 얘기하셨고 이제 이 정권 교체 관련해서 한 가지 문항만 더 보고 바로 네. 우리가 이 여론조사 통해서 볼 수 있는 시대 정신 어떻게 봐야 될지 얘기 나눌 텐데 저는 뭐 어떤 그 능력주의 이걸 공정 담론이라고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 그렇죠, 당대표가 그렇죠. 또 많은 사람의 어떤 예상을 사실 깨고 특히 장년층의 예상을 깼다고 봐야겠죠. 그 어떤 당대표가 됐는데 그런 걸 보면 상당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 같은 지금 40대인데요. 쫓아가기 위해서는 저도 연구 분석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저는 나이가 이제 들어가지만 또 저 어린 딸이 있어요. 또 이분이 살아갈 사회를 그 어떤 예측도 하고 어떤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면 정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 마지막 우리 네 번째 항목 우리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그 정권 교체 물어봤거든요. 네. 예. 결과 어떻습니까? 유지가 47.6%, 네. 그리고 교체가 41.8%, 네. 그리고 무응답이 한 10% 정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무응답 비율이 그래도 낮은 편이네요. 예, 다른 정당이나 것에 후보 비해서. 선호도보다. 예.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또 보통 타 지역 그러니까 전국 단위 조사들을 하게 됐을 경우는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그 정권 교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데 비해서 현재 여당이 그래도 유지되는 게 좋을 거다라고 하는 비중이 제주도는 좀 더 높게 나온 상황들인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네, 오히려 아까 그 뭐 대선 후보도에 대해서는 20대는 뭐 모르겠다, 없다라는 게 60%였지만 정권 교체 질문은 13%로 매우 적어요. 그럼 오히려 유의미하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야당 후보가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원하는 20대가 50%. 그렇죠. 예. 그리고 정권 유지 37% 이렇게 나왔고요. 30대, 40대, 50대는 어쨌든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고요. 또 이번에 60대에서 34대 58.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60대 이상이 또 많이 바라고 있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20대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 어떤 뭐 강한 열망에 대해서 혹시 20대는 아니시지만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거 20대, 50대 아까처럼 한 번 더 봐보면 좋겠는데 네네. 이게 또 재밌는 건 현 정권에 대해서 3, 40대가 60%대거든요. 유지가. 그게 60%가 근데 넘네요. 상대적으로 아까 정의당이나 그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50대에서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여기서는 50%대밖에 안 나온 것도 또 특이한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지는 네. 어쨌든 뭐랄까 가설 같은 게 좀 있는데 사실 20대의 부모 세대가 50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20대가 입시를 하고 20대가 취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은 뭐 부모 세대인 50대 뭐 경제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어떤 정당 지지율이나 정치를 바라보는 게 그렇게 다를 수 없다. 저도 그 부분에서 의견 동의되고요. 아무튼 청년 세대, 특히 20대에 대한 이 부분의 교체라고 하는 건 네, 뭐 보수화된 부분도 있긴 하겠고 무관심이 확대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앞에 얘기했듯이 20대가 마주한 어떤 정권에서 기득권 집단은 이제 그냥 5869 중심으로 한 민주화 세력? 약간 이런 분위기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부모 세대들이긴 한데요. 한편 따지고 보면 왜 부모님들하고 비슷한 성향이 띈다 치더라도 원래 부모님하고 싸우는 거 많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그런 약간 반발 심리와 그 윗세대에 대한 약간 그리고 현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언제나 약간 반발 심리가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도 나타난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또 1년에 뭐 조국 사태, 추미애 사태 그렇죠. 이런 것들도 컸을 것 같아요. 어. 제가 저는 20대가 아니고 40대지만 정말 분노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국이 뭐 전 법무부 장관이고 그 가족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청와대나 아니면 여당 인사들, 정치인들 이분들의 반응이 사실 더 분노스러웠어요. 맞아요. 책임지지 않고 옹호하고 또 게다가 이제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층 뭐 초기에 뭐 내가 조국이다 막 이러면서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 사실 20대가 정권 교체를 좀 원하게 하고 뭐 어떤 문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을 좀 싫어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런 고민들도 있는데 어쩌나 촛불 정권을 같이 경험한 세대입니다. 20대들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이제 크게 터졌던 핵심 이슈 중 하나가 이제 박유라를 비롯한 일종의 이화여대 사태나 뭐 등등 해가지고 속칭 입시 비리 문제들이 계속 있었었잖아요. 최순실 네, 최순실 개명안 비롯한, 최순실 예. 씨. 그래서 그
해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왜 이 정권 와서도 그때는 비판했는데 보호하냐라고 하고 그렇죠. 비춰졌을 것 같아요. 이게 진실 공방을 떠나가지고 네. 분명 과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뭐 검찰 개혁 문제 등등이 담겨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판결이 나오거나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닌데 문제가 됐으면 일단 문제를 그렇죠. 공정하게 바라보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비춰지고 그냥 너무 보호한다 이런 생각들이 드니까 기득권 집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근데 저도 뭐 조국 사태 보면서 뭐 분노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이거를 뭐 상대 정당과의 정쟁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사태를 국민이 어떻게 볼까라고 해서 대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기싸움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국민들이 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없다면 저는 제가 대통령이었다면 일단 이렇게 의혹이 있고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경질을 하고 일단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의 개인에 관련된 어떤 이런 의혹 같은 거 풀릴 때까지는 오히려 청와대와 거리를 두는 것이 그러니까 정권을 위해서 좋아요. 하고 정권이 안정돼야지 사실 국민들 삶이 안정돼요. 근데 계속 불안한 사태를 되게 가지고 왔고 요새 뭐 TV 뉴스 보면 절반 이상 코로나 뉴스인데 나머지 반에서 계속 표창장이 어쩌니 이런 건 국민들이 정말 하루하루 생계도 힘들고 뭐 건강의 위협도 있고 힘든데 그렇게 긴 기간 동안 피로도 하지 불쾌 피로 여러 가지를 국민들한테 줬다는 게 저는 많이 분노스러웠어요. 네. 이후에 지금 어떻게 했던 법원의 판결이 나고 뭐 입학 취소네 뭐네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당시에 국민들을 너무 안하무인으로 대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게 특히나 지금 어쨌든 본인이 입시, 취업 이런 것 때문에 경쟁의 한 복판에 있는 세대들은 뭐 그게 잊혀지기 힘들고 제가 이 정도인데 훨씬 더 분노했을 것이다. 그리고 정권 심판 너무 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주의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20대가 보여주는 거의 똑같은 어떤 정치에 대한 느낌, 그리고 네. 현 정부에 대한 어떤 판단 같아요. 그래서 무려 제주의 소리가 저에게 시대의 정신을 예. 저와 보배님에게 좀 토파보자라는 큰 과제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러게 저 말이에요. 네, 시대 정신이에요, 무려. 무려 시대 정신인데 그러나 또 큰 질문 같긴 하지만 저도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뭐 시민이고 지금은 또 아이 키우는 양육자고 제가 느끼는 어떤 문제는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선 주자들이 과거와는 좀 다른 예전엔 성장이냐 개발이냐 아니면은 복지냐 이런 오래된 어떤 프레임이란 프레임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바뀐 모습입니다. 보배님이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게 앞에 이야기한 공정 논쟁하고도 연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차라리 예전에는 그래도 보수 정권이라고 하면 성장, 개발 어떤 방식으로 뭐 낙수 효과 옛날 이런 얘기들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개발 어떤 대기업이든 경제들 빠르게 풀어주면 알아서 잘 될 거다. 약간 이런 입장들만이 메인이었고 네. 이것에 반발해가지고 세금 더 걷고 복지하겠다. 약간 이런 진보 보수의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공정을 어떻게 다룰 거냐. 그러니까 불평등한 사회에 대해서 개선은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마음들은 좀 더 다들 비슷한 공약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문제 풀 때도 공급 얘기도 하긴 하지만 집값 내리자가 핵심이 됐잖아요. 예전에는 약간 집값 내리자라기보다는 집값을 내리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생길 거냐를 둘러싼 약간 논쟁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어쩌나 저쩌나 뭐든 서민들에게 맞춰서 중산층 서민들에 가까운 차원으로 어떻게 좀 균형을 맞춰볼 것이냐. 그만큼 약간 신자유주의의 어떤 바람 속에서 격차가 되게 커졌다는 평가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산 격차들이 엄청 커졌다는 평가들을 하는데 이런 차원들을 좀 좁혀야 된다는 데에서는 대부분의 후보들이 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다. 뭐 원희룡 지사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요. 윤석열 후보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걸라고 친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전에 비해 무조건 성장 얘기보다는
어떤 불평등을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다만 예. 공정에 대한 값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좀 비뚤어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집값 내릴 의지들이 과연 있겠나. 뭐 저도 국회에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매 그 대수마다 뭐 20대, 21대 중앙선관위에서 국회의원 재산조사, 부동산 소유한 거 조사해가지고 모든 언론이 다 기사 한 번씩 내거든요. 정말 관심 갖고 봐요. 그럼 평균 자산이 뭐 20억에서 30억대이고 또 부동산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 나라도 내가 돈이 저만큼 있고 부동산을 저만큼 갖고 있으면 세금 덜 내고 싶고 아니면 뭐 자녀나 누구한테 뭐 양도하거나 증여할 때 세금 덜 내고 이런 관심이 들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부동산을 손에 입히면서 부동산 정책 칼 휘둘릴 수 있나 한다면 뭐 인간한테 인간 이상을 요구하는 것 같다. 오히려 우리가 일단 없는 사람을 정치인으로 뽑아놓고 기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그게 청와대발 부동산 스캔들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화가 났다가 나중에는 그냥 정말 다 똑같은 놈인가 보다. 그게 너무 인이 베낀 거예요. 하고 그 과정에서 서울 집값 정말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분노가 이만큼 그러니까 오히려 머리보다 더 높이 치솟은 느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뭐 실패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때 이제 그 야당의 후보들도 문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부동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 그럼 그들은 부동산을 안 갖고 있냐? 저긴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큰 기대가 없다. 기대도 없고 믿음도 안 가는 편이에요. 근데 제가 더 주목하고 싶은 거는 방금 말씀하신 공정담론, 능력주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을 때 보배님 보시기에 능력주의는 과연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공정담론이 쪼개졌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문재인 정권도 공정을 얘기했고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 공정 비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뭐 인국공 사태를 비롯해가지고 다양한 차원에서 공정 담론들이 부딪혔었는데 공정에 대한 시각차가 나타난 게 명확하다. 이준석 후보가 이준석 당대표가 된 경우도 따지고 보면 공정 담론을 엄청 세게 자기가 공정을 실현시키겠다. 이런 차원으로 등장했는데 이 말하는 실제 공정이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도 다릅니다. 아까 말했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능력주의. 그러니까 일종의 기회 평등 정도? 아니죠. 기회 평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 그대로 어떤 형편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결과값만 봐가지고 이들한테 그 결과만큼 돌려주면 된다라고 하는 진짜 능력만 보는 어떤 결과물론인데 기존의 어떤 능력, 공정, 정확히 공정 담론은 그런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공정의 개념, 공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따지고 보면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게 중요했었는데 공정이 오용당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진보 정권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잘 대처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대처도 못했고 저는 능력주의, 그러니까 이제 뭐 이준석 대표 포함해서 이 보수 진영에서 말하는 능력주의는 사실 뭐 거의 대한민국 경우에는 시험 성적에 의한 평가를 너무 절대적으로 절대값으로 두는 어떤 그런 능력주의 같아요. 실제 능력이라는 건 뭐 예컨대 같은 분량의 어떤 일, 과업을 누가 빨리 해결하느냐가 능력이라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어떤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평가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공무원이 되거나 그 사람이 뭐 어떤 뭐 소위 뭐 대기업이나 뭐 좋은 직장에 가고 실제 그 사람이 그 직장에서 그 일을 잘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잘 평가되는지 모호하단 말이죠. 지금의 능력주의는 되게 어떤 입시나 또는 취업 시험이라던가 이런 그 평가 과정에 대한 능력주의만 남아 있고 실제 이 사람이 일을 정말 잘하면 시험 보지 않더라도 그죠 어떤 직장에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얘기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저는 그래서 이 과정 내에서 드러난 어떤 시대 정신 같은 게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종의 저는 아까 부동산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요. 2019년 통계인데요. 제주도에 청년 있죠. 이 청년은 39세 정도까지긴 한데요. 네. 여기가 20대, 30대. 20대부터 39세 이 청년들의 집 보유율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실 것 전혀 같아요? 몰라요. 주거 보유율을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예상을 깹니까?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안 돼. 뭐죠? 제주도가 다주택자, 네. 그러니까 세 채 이상 집을 보유한 게 전국 1위입니다. 청년층. 청년층에서요. 예, 청년층에서요. 뭐지? 저는 이게 어떤 현상일까 이런 고민들 할 때, 일종의 이게 개발 담론, 환경 담론이 가졌던 폐해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2공항권도 마찬가지인데 반대가 결국엔 높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공항이 지어져도 어떤 자기한테 뭐가 오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이 불평등이 해소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고 하면 어떤 걸 지킬 거냐라고 하는 고민들이 터져 나왔는데 실제 이 부동산 실제 상황들은 돈 번 사람들 엄청 돈 번 겁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그렇게 늘어났던 건 청년들이 샀을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부모님들이 자식 명의로 속칭 집을 늘려나갔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이게 서울보다 높아요. 세종보다 높고요. 전국 1위 말 그대로 다주택자 보유율이 전국 1위인 청년층입니다. 청년층 한정이긴 한데 이런 상황이 나타났다는 건 일종의 불평등이 엄청 심화됐고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불평등이 그냥 돈 나눠주거나 아니면 기회 어느 격차 같은 걸 좀 해소해주는 차원이 아니라 세금 문제도 다루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게 강력한 게 뭔가 이게 부동산 정책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세금은 못 때리고 있잖아요, 제대로. 예. 그리고 완화시키고 있는 정책으로 턴하는 문제들이 터졌는데 좀 더 강력하게 누진세도 걷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후보들을 좀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제가 집이 없다 보니까 약간 되게 상상도 많이- 안 되시죠? 네, 되게 많이 좀 몰입하고 좀 이입이 됐는데요. 그렇군요. 그 제주도가 양극화가 심하다. 그렇죠. 예전에는 산무에 지역해가지고 도둑 없고 약간 이게 왜 다들 고만고만하니까 그렇죠. 지금은 근데 4대 강력 범죄가 제주도가 이제 그 4대 강력 범죄 발생률이 제일 높아요. 사실. 저는 행복의 가치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처럼 그냥 달라지고 있는 차원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부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가치 같은 거를 찾고자 하는데 너무 그 최소한의 가치 같은 것도 못 지키는 사회에 가고 있으니까 적어도 내가 최소한의 어떤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불평등의 격차 정도는 해소해달라라고 하는 약간 전 비명들인 거 아닌가, 사람들의 비명? 특히 저는 이게 젊은 세대의 어떤 과정도 이와 함께 있다고 생각도 많이 듭니다. 특히 취업률도 많이 낮아지고 사회 진입 자체가 막혀 있는 사람들이 다들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들어요. 제가 아까 드렸던 질문이 능력주의가 그런 공정한가 이 질문이었는데 사실 아까 인국공 사태 얘기하셨지만 민주당도 그때부터 많이 이제 스텝이 소위 꼬였다. 네. 속어지만 그렇죠. 이제 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처음 찾아간 것도 인천공항이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 근데 이게 엄청나게 거센 반발을 반발. 받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천국제공항과 어떤 실제 어떤 그 이해관계가 아닌 청년들도 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주냐 그런 것들이 뭐랄까 무임승차 같고 왜냐하면 지금 20대들이 겪는 정규직이 되기 위한 어떤 그 얼마나 힘듭니까? 예. 저는 이게 실제 취업률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은 당연하기도 하지만 이젠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그렇군요. 청년들의 그 고용 상황이라는 게 훨씬 더
다른 세대보다 빠르게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약간 절박한 상황들이 청년들의 어떤 비판 아니면 분노에 가까운 어떤 현상들도 이러한 측면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서 여러 가지 조사들 할 때 청년들이 능력주의 하는 것 같지만 능력주의를 얘기할 수 있는 청년들은 이미 소수입니다. 전 인국공 문제에 있어서도 도대체 누가 저 인국공을 비판했던 거냐 청년들 중에 라고 하는 부분들도 다르다. 이미 청년 세대 내에도 계층이 엄청나게 분화돼 있고 그 격차들 속에서 정작 이제 목소리는 대부분 어떤 소수의 그 능력을 발휘하고 그 능력조차도 발휘 못하는 사람들한테만 집중하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밑에 잠겨 있고 이 사람들은 목소리 낼 여력조차 없어서 안 들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청년들에 대한 특히 20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그래도 일단 정당 지지율이 20대에서 보여주는 정당 지지율이 이제 그 보수 정당 지지율이 높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청년이 분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그 능력주의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경쟁을 이미 너무 당연히 여기고 체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IMF 이후에 출생해서 각자 도생으로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또 본인이 어쨌든 경쟁에 그서 이기지 못했다 하더라도 경쟁에 참여하고 뭐 거기에 투자하고 몰입한 시간이나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부정하긴 자기 부정이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좀 재밌는 현상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한 2013년 이렇게 했을 때 탈출 그리고 그러니까 수도권 탈출, 서울 탈출 현상들이 좀 발생했었던 역사들이나 기억들이 있으시죠? 이게 꽤 오랫동안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갑자기 젊은 세대들이 빠져나오는 현상들도 발생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집단에 특히 이제 20대들이 속칭 휴학을 때리고 뭔가 자기 삶의 경험을 찾겠다라고 하는 시도들을 벌였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경쟁에서 벗어나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들을 점쳐봤던데 이것에 약간 실패한 거 아닌가? 그러면서 더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게 공무원 시험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 진로나 적성이 더 중요해졌어라고 하면서 통계가 갑자기 막 왜 갑자기 20대들이 안정적이거나 어떤 임금이거나 이런 것을 집중했던 게 한동안 진로나 적성 이런 얘기들이 되게 커졌었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은 임금입니다. 그게 달라진 거냐 세대가 달라진 거냐 라기보다는 그 세대가 겪은 경험이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무언가 시도해 보려고 했던 경쟁에서 벗어나서 뭘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포기하고 실패하고 약간 살려면 시험밖에 없어가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아쉽게 다가오는 시점이기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특히 코로나도 같이 겹치면서 더 그래졌던 거 아닐까요? 그래서 지금 모든 대선 후보들이 지금 공정을 자기화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요 대선 주자들이 말하는 공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보수 진보로서 아까도 말했지만 크게 나타나는 측면으로 친다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능력을 좀 더 중시하는 방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일종의 결과의 평등? 그러니까 뭐 일정 비중들을 유지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삶의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시키기 위한 차원의 약간 진보적인 차원의 공정?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건으로 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차원을 여기선 공정이라고 얘기했던 진보에서의 일정한 공정의 프레임이 있었을 것 같고 그게 시험 봐야지 왜 아니야 라고 하는 공정이 충돌하고 있는 거다 싶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은 제가 청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정을 얘기할 때 청년들은 그 기존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는 문제 말고 사실 그 블라인드 채용이요. 그 블라인드 채용은 좀 순화된 말은 없습니까?
그 블라인드 그러게요. 이게 이상하죠. 어쨌든 그 소위 블라인드 채용 그런 것들을 좀 지금 정부나 아니면 새로운 대선 주자들도 더 강하게, 그러니까 이 뭐 지금 상황에서 능력주의를 그래서 거부하자, 뭐 능력주의가 옳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청년들이 그 바로 살면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정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좀 손에 잡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와주면 좋겠거든요. 좀 당연히 그 청년들은 해당 사항 없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사실 내 문제보다는 기존의 비정규직인 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괜히 그 사실 소모적이지 않지. 사실 그 문제가 어느 쪽으로 해결이 되더라도 내 삶이 많이 바뀌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그렇죠. 걸 보면서 좀 답답했어요. 사실은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런 블라인드 채용 같은 것들이 대대적으로 좀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뭐 그걸로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다시 채용 시장이 좀 움직이고 열린다면 그래도 지금하고 같은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 속칭 이제 좀 괜찮은 일자리라고 불리는 대기업들이요. 예. 이제 공채를 안 하는. 그러니까 속칭 이제 수시 채용이라고 바꾼다. 그러니까 그렇죠. 시험 안 보고 채용하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로 경력직우대. 경력직이기도 한데 수시 채용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공개적인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개 채용이라고 하는 어떤 시험 봐야 되는 방식의 세상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 채용 같은 걸 건다고 하더라도 아예 공채 시장을 안 여는 어떤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어서 저는 좀 더 근본적 가치에 대한 변화들도 필요한 거 아닌가? 예, 말씀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왜 이게 결론적으로는 사회가 되게 빠르게 변화하면서 예전처럼 제조업 중심으로 취업하는 율이 어떤 일정한 보장을 하던 시대도 끝났고 그리고 특히 어떤 자율 저동화 과정 속에서 일자리를 두고 이제 세대 간 경쟁을 붙여버린 상황이 이미 들어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너무나도 터질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다움을 보장할 것인가. 왜 요즘 많이 논의되는 차원에서 뭐 기본소득 논쟁도 그럴 거고 그다음에 어떤 기본 자산 등등에서 일종의 기본 공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튀어나왔던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정 후보 너무 아니죠? 이게 따지고 보면 그러네요. 특정 후보가 됐네요. 네, 그런 차원은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저는 일종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일종의 다양성 어떻게 보장해 볼 것인가. 저는 근데 기본소득이나 이런 차원에 담긴 실질적인 더 중요한 가치는 다양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고속도로가 뻥 뚫려 있으면 뭐 합니까? 차가 가득 차 있는데 그걸로 한 곳을 달려가려고 하니까 뭐 공무원 시험에 달려든다든지 몇 개 시험으로 달려드니까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고 살 길을 잃잖아요. 게다가 거기서 탈락하면 갈 곳이 없어요. 시험 봐도 그 국영수 잘 보는 걸로 뭘 하겠어요. 예. 생활에서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맞아.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 같은 거를 찾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예전처럼 채용 시장으로 국가가 다 고용할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청년들이 다양한 꿈 같은 거를 꿀 수 있게끔 풀어주고 그들이 다양한 꿈을 있을 때까지 보장하는 것. 이런 차원의 어떤 문제들도 또 다른 중요성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저도 뭐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번에 나와 있는 대선 후보들이 던지는 화두가 좀 성에 차십니까? 뭔가 이 사실은 국민들은 뭔가 특히 청년들 대대적인 변화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이 대선판 대선판 맞죠? 네, 이 대선 국면에서 뭐 어떠세요? 기대가 좀 생기세요? 아니 저는 요즘 공약이 안 들리는 게 더 걱정이에요. 완전 아니 다 그냥 짜증나.
원래 그런 경향이 있긴 했지만 이번 선거처럼 약간 정쟁만이 남은 정쟁적인 선거가 있나 약간 아니 심지어는 정쟁도 좀 정쟁다운 정쟁 좋겠는데 뭐 누가 막 실언, 그쵸. 망언 요것만 계속 뉴스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그래도 되게 그 뭐 요새 사는 삶 자체가 되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대선 관련 뉴스 너무 실망스럽고 짜증만 더하는 이런 것들이 되게 참 그 한심스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국민들이 큰 변화를 바라고 있는데 과연 그런 얘기를 제대로 해주는 후보가 있는가 하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하고 근데 지금 뭐 부동산 문제 그리고 코로나 뭐 자영업자분들도 너무 힘드시고 뭐 아까 청년들은 안 그래도 취업문이 좁은데 지금 거의 포기 상태. 정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힘들게 살고 있고 그만큼 대선에 거는 기대가 클 텐데 지금 대선이 그런 어떤 기대나 희망을 보배님한테 좀 주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예전에는 어느 정도 좀 되면 선거 대충 끝난 것 같아 뭐 이런 거거나 아니면은 그 정치 어떻게 한다고 해도 다 똑같은 사람들 이런 차원들이었는데 예전처럼 시민들이 놓고 있진 않다. 정치적 관심을 들여다보고 여론도 계속 요동친다. 예전에는 어떤 결과값이 나오면 약간 변동이라고 하는 게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좀 역동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고 더 어쩌면 관심들은 있는 것 같다. 다만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지쳐가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시민들 그리고 도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가능성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여론이 살아있다, 역동성이 있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역시 원인은 코로나일 수도 있나요? 저는 앞에 얘기한 코로나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 불안해진 삶이어서 세상을 바꿀 후보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되게 약간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역설적으로 코로나를 통해서 정치, 사회 이런 것들이 실제 그 어떤 되게 구체적으로 삶에 다가왔거든요. 재난지원금. 거기에서 이제는 기본소득 논의 같은 것들도 되게 자연스러워. 예전 같은 뭐 가만히 노는데 왜 돈을 주면 뭐 이렇게 했다면 정말 짧은 사이에 압축적으로 우리 세금을 내고 있고 이런 위기 상황에 당연히 지원금 또는 기본소득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경험이 정치에 대한 어떤 생각을 많이 바꿨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고 평소에 그 각자 도생이라고 해서 뭐 나 혼자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게 마치 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는 사실 방역이라는 거, 그러니까 생존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혼자 못 해내는 거예요. 원래 그게 어떤 본질 같은데 그런 것들이 정말 좀 선명하게 드러났지 않나.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선에 대한 관심이나 어떤 여론도 살아 움직이는 게 아닌가 저도 동의를 너무 하고요. 근데 제가 좀 굳이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지금 이 정말 중요한 대선 국면에서 후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은 좀 보배님을 기대를 갖게 만드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네, 우리 대선 관련해서 제주의 소리 여론조사 결과 가지고 정말 많은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함께 해주신 강보배님께 질문 꼭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실례지만 보배님 그 연령층이 30대 중반이신가요? 아니면은 초반이에요. 초반이. 아유 그렇게는 안 보였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왜요? 저 동안이라는 얘기 많이 듣는데 그러니까 동안이라고 유명하시지 않으세요? 글쎄요 누가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30년 가까운 어떤 생애 중에서 제주에서 어느 정도 사셨나요? 완전히 토박입니다. 그래서 완전 토박이? 모든 32살, 32년 내내 31살, 32살 뭐 30년 네, 넘게 뭐가 다 진짜죠? 살았습니다. 어쨌든 만으로 31세, 예, 만으로 31세. 만으로 31년간 제주에서 쭉 살아오신 청년 강보배님은
만약에 대선 후보라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얘기들을 국민들한테 하고 싶고 어떤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은지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메시지로 친다고 하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비명처럼 들려서요. 사람답게 산다라고 하는 이것을 경쟁에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쟁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는 기회는 적어도 꺾어내겠다. 그런 후보가 되고 싶다. 뭐 이런 메시지고요. 공약 차원으로는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야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뭐 교육 격차도 해소해야 되고. 네. 엄청 진지하다, 네, 그죠? 지역 언젠가 격차도 출마할 것 없어야 같다. 아 그러세요? 네, 지역 격차, 교육 격차. 예, 그리고 뭐 임금 소득 격차. 그러니까 음. 노동할 맛 안 나잖아요. 예, 그리고 당장 이러한 어떤 격차를 바꿔낼 수 있는 후보가 지금은 어떤 필요한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저랑 되게 겹치니까 둘 다 출마하면 엄청 변별력이 없겠네요. 저도 뭐 저는 이제 보배님보다 나이가 좀 많아서 40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IMF가 제 청년기에 이제 딱 20대 때 시작이 됐었고 그걸 통해서 그 양극화죠. 뭐 방금 말씀하신 격차라는 것, 그러니까 그 양극화 세 글자가 늘 그냥 제 앞에 벽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이 사실 한국의 양극화는 더 어디까지 벌어질지 모르게 벌어져 있었는데 정말 끊어질 위기 그런 것들이 사실 뭐 갈등 요소도 되잖아요. 사회가 늘 갈등 상황이고 되게 분노 게이지라 분노가 높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양극화를 어떻게 해소할까 문제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는 후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 눈엔 아직 썩 와닿지 않고 있어요. 지금 뭐 공정이라는 것이 사실 양극화를 해소하는 도구는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는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양극화 상황을 두고 이제 무엇이 더 공정한가인데 공정한 사회가 된다고 해도 그게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는다는 게 함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성은 더 보장을 못하죠. 그래서 뭐 부부님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 정말 뭐 110% 공감을 하고 정말 언젠가는 부부님께 투표하고 싶습니다. 저도 언제든지 나가시면 한번 서로 이러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 다들 갑갑한 태에 대선 후보들이 주는 메시지들이 좀 시원시원한 이런 것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실망스러워서 사실은 더 삶에 지쳐 있는 저에게 대선 관련 뉴스는 정말 짜증을 유발하고 있거든요.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대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사실 각 당의 경선이죠. 예, 좀 더 후보 윤곽이 잡히면 그때는 좀 이번 대선 뭐 누굴 지지한다 이런 걸 떠나서 좀 이 정치와 선거가 우리 서민들의 삶을 바꾼다 이런 좀 결과를 받아보고 싶어요. 정치 효능감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네. 오늘 제주의 소리 여론조사 다시 읽기 첫 시간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이름 어렵죠? 강보배 위원님하고 같이 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대선을 이렇게 뭐 20대 함께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30대인 보배님과 또 제가 같이 얘기해서 또 뭐 너무 저는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소리도 이런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뭐 선거 많이 남아 있지만 어쨌든 선거에 대한 비관보다는 선거를 통해서 내 정치적 요구를 더 전달하고 내가 원하는 사회상으로 바꿔보자는 이런 뭐 여러분 도민 여러분들의 어떤 자세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에 무관심할수록 나쁜 정치인들만 뭐 살만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주의 소리 여론조사 이후에도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전화 잘 받아주시고 의견도 아주 강력하게 피력을 해주시면 그것들 역시도 우리 사회를 바꿔가는 큰 힘이 됩니다. 제주예술이 여론조사 다시 읽기 첫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